예, 뒤에 문 잠궈버리세요. 늦게 온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자, 164페이지. 164페이지. 이제 관리의 3방식이 나와요. 관리의 3방식. 이제 부동산 관리하면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 이쪽이. 그래서 여기는 관리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건물 소유주가 자기 건물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 자가관리 또는 자기관리, 직접 관리라고 이야기하고, 관리 전문업체에 맡기면 우리가 이제 외주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맡기면 위탁관리 또는 외주관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하고 나머지를 위탁하는 방식을 자가와 위탁이 혼합됐다 해서 혼합관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단점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자가관리는 장점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자기 건물을 자기가 관리하다 보니까 건물의 통제력의 정도가 높을 수도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고 등등등. 하지만 제일 우리 시험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 걸 자기가 관리하니까 건물의 기밀 보안 유지가 용이하다. 요거. 다음, 단점은 건물 소유자는 관리에 있어서 비전문가이다 보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험에 강조하는 단점은 매너리즘에 빠진다, 타성화 현상이 발생한다. 요거. 장점, 기밀 보안 유지 용이하다. 단점, 타성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위탁관리는 자가관리하고 서로 반대잖아요. 반대. 위탁관리 장점은 관리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타성화, 매너리즘을 안일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시험에서 강조하는 단점은 남한테 맡기니까 내 건물의 기밀 보안 유지가 곤란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장단점 잘 비교하시고. 다음, 혼합관리는 자가와 위탁이 혼합되는 건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장점은 오답이 절대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혼합관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하고, 그래서 뭐 통제력의 정도를 높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또 전문적인 뭐 화재 안전 점검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시설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기술적인 측면의 관리는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관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표현은 오답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혼합관리는 자가와 위탁이 혼합되다 보니 애매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불분명해진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지문들 좀 정리해 볼까요? 81의 1번. 자가관리는 소유자의 의사 능력 및 지휘 통제력이 발휘되며 업무의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전문성이 낮은 경향으로 업무 행위의 안일화, 타성화를 초래하기 쉽다. 맞죠? 2번. 직접 자치 자가관리 방식은, 이거 딱 틀렸네. 이게 제일 문제인데 타성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나타날 수 있는 거죠. 2번 틀렸어요. 3번. 자기 직접 관리 방식은 전문 위탁 관리 방식에 비해서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한 경향이 있다. 어때요? 맞네. 네. 다음 9번 10번 묶어볼까요? 9번 지문 10번 지문.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자가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또 위탁관리 전문성,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맞죠? 9번은요 긍정적으로 설명한 거거든요. 장점? 이런 건 오답 절대 없어. 근데 10번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 여러 번. 10번이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을 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다. 예, 시험에 너무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거. 네. 다음 어디? 11번 잠깐 보니까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본인이 할 수 있죠. 위탁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통상 자가 형태로 하겠죠. 다음에 청소를 포함한 그 외에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경우. 근데 참 지금 아무튼 그래. 이는 전문 위탁관리 방식에 해당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무슨 방식이에요? 혼합관리 방식이죠. 그리고 아니
11번 보세요. 소유자가 재무회계 이런 거는 맡기고 청소 허드렛 일은 지가 좀 이거 문장 구성을 아버님 틀리긴 틀렸어요. 틀리긴 틀렸는데 좀 그러죠, 그죠? 예, 그래요. 넘깁시다. 다음 이제 임대차 활동이 이제 관리의 3방식 방금 했는데요. 거기까지 시험이 메인이에요, 메인. 그리고 이제 임대차 활동도 이제 가끔 나와요. 양가로 2번, 3번 볼 텐데 양가로 2번. 예방적 유지활동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왔고요. 뭐 별표 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대응적 유지활동이 있는데 소 잃고 애완간 고치는 게 좋아요? 소 잃기 전에 잡아먹는 게 좋아요? 웃자건 소리고. 아이씨, 당연히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예방적 유지활동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 더 중요하냐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기껏해야 오답이 나온다는 게 오른쪽에 82번 잠깐 보면 3번이요. 82번에 3번 보니까 무슨 유지활동 나왔어요? 대응적 유지활동은 시설 등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 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잠깐만 사전적 이거는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활동이다? 예방적 유지활동. 틀렸죠? 예, 그렇게. 다음 양가로 3번 본문. 임대차 유형이 나와요. 우리 그 투자이론 때 가능 조소득을 시험에 가능 총소득이라고도 자주 나오잖아요. 조는 총이다. 조소득 이꼴 총소득이다. 들어본 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1번 조임대차. 조임대차가 뭔지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솔직히 나온 적도 없어요. 그냥 조임대차는 총임대차인데 어디에 적용한다? 주거용. 됐고요. 2, 3번은 가끔 나와요. 2번, 3번 묶어놓으면 우리 암기가 한 거 뭐가 떠올라야 돼? 천장 쳐다보면 답이 나오나? 요거 공순위 비매품 써놓으시면 돼요. 일단 써봐요. 동그라미 2, 3번 옆에다가 156페이지 하고 있네요. 네. 자, 공순위 비매품이란 말이 있어요. 일단 볼게요. 3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맨 밑에 줄 비율 임대차 매장용 부동산. 그러니까 매장용 부동산은 그냥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우리 그 마트 같은데 맞다. 우리 학원 바로 앞에 저기도 이렇게 쇼핑몰 큰 거 하나 있잖아요. 저기 같은 경우는 저기 같은 경우 보면요. 저도 한번 저번 심심해서 한번 가봤는데 각 층별로 이렇게 매대들이 막 있잖아요. 이렇게 층별로. 그러면 그런 데서는 이제 임대료 결정할 때 이제 통상은 월 기본 임대료 얼마 내고 나서 매출액의 몇 %는 추가 임대료로 내라.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수수료 매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판매액의 일정한 비율을 임대료로 반영하는 거. 그걸 갖다가 비율 임대차. 그래서 매장용 부동산은 무슨 임대차를 적용한다? 비율 임대차. 다음.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를 적용해요. 순임대차는 순수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 외의 비용은 임차자의 성격에 따라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서 별도로 반영하는 게 순임대차인데 뭐 그냥 1차, 2차, 3차를 한번 써봤어요. 근데 그런 거 체크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내 공장 건물이 있는데 1층에는 종이향 만드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공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세입자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도 전혀 없고 시설물을 망가뜨릴 위험 자체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걔는 그냥 1차 순임대차 한다, 이렇게. 근데 2층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는 화약 가지고 폭죽 만드는 공장하고 있는 거야. 얘 잘못하면 뭐냐, 건물 통째로 불나고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면 얘 때문에 나는 현대해상에다가 어떤 손해보험이라든지 화재보험 가입해야 되겠죠. 너 때문에 그런 걸 가입하니까 너는 거기다가 그걸 플러스 시켜서 반영하겠다, 임대료를. 3층에 있는 세입자는 이렇게 석재 공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마다 채석장에서 큰 바위덩을 막 들고 돌아가지고 막 깎고 난리야. 그러면 매주 월요일마다 건물이 시커매져, 이제 먼지 때문에. 그리고 월요일마다 막 엘리베이터 퉁퉁퉁 부딪히고 막 그래. 그러면 3층 세입자 요놈 때문에 건물이 자꾸 망가지니까 유지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3층 세입자는 그런 것까지 반영한다. 뭐 그런 개념이 순임대차인데 이렇게 단순한 게 하세요. 순임대차는 공업용 부동산에 적용하고 1, 2, 3차 중에 특히 몇 차? 몇 차? 3차.
3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으로 공업용에 적용된다. 그 정도. 그래서 가끔 이제 오답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막 공업용 부동산은 비율임대차를 적용하고 틀렸고 매장용 부동산은 순임대차를 적용한다. 틀렸고 그걸 잡아내야 돼. 그래서 암기 시작. 공순위 비매품. 공순위는 공업용은 순임대차. 비매품은 비율임대차는 매장용. 그래서 뭐다? 공순위 비매품 이렇게. 네. 화재보험 아세요? 화재보험? 화재보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적 피해액을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화재보험이죠. 그런 거 시험에 절대 안 나오겠죠. 오른쪽에 동그라미 5번,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을 보니까 밑줄 그어봐요. 임대료 손실보험 밑줄 그어봐요. 임대료 손실보험. 요거는 시험에 나왔던 거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 좀 끼고 저기다가 이제 10억 주고 건물을 하나 지었거든요. 상가를. 그러니까 세를 내주고 있는데 월세가 한 달에 한 700씩 들어와. 나는 그러면 월세 받아서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내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화재보험에 가입했어. 근데 불이 난 거야. 그러면 화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물적 피해 3억을 내가 보상받았어. 이게 화재보험이야. 근데 이 3억 가지고 뭐 하겠어요? 술 먹으면 돼한대. 뭐 해야 돼? 건물 다시 리모델링 해야지. 지금 불났다니까? 임대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해야 되겠죠?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데 6개월이 소요되는 거야. 6개월이.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나는 월세 수입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그러면 나는 지금 매달 은행에 이자도 내고 해야 되는데 월세 수입이 안 들어온다? 큰일이잖아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임대료 손실보험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임대료 손실보험은 건물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건물을 수리 및 복원하는 기간 동안 초래되는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어때요?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재보험과 임대료 손실보험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네. 넘기세요. 저도 이렇게 우리가 2달 단위로 이렇게 한순환일 책을 반복하잖아요. 근데 오늘 수업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예. 별로 필기를 별로 많이 안 해도 돼. 말로 그냥 쭉쭉 정리하고.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는 더 달라요. 다음 주는 있잖아요. 필기할 게 되게 많아요. 그림도 많고 많아져요. 계산 문제도 나오고. 자, 일단 마케팅 볼게요. 판매란 것은 그냥 소비자에게 물건 넘기고 돈 받는 단순한 얘기가 판매인데 마케팅은 요즘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자.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그래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제품을 기획하고 제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AS까지 사후 서비스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전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하니까 판매하고 마케팅은 누가 더 광의 개념이다. 판매보다는 마케팅이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마케팅이 더 광의 개념이다. 이거 하나. 다음. 양가류 2번 필요성 보니까 소비자 주도 중심의 시장과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란 말이 있어요. 어디? 소비자 중심의 시장, 공급자 중심의 시장은 지금 마케팅 이 자리에서 들었는데 여기 말고 또 어디에서 또 이런 말이 나왔었을까요? 들어는 본 것 같죠? 어디에서? 앞에서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나도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 기억이 안 나서. 아이씨 어디서 나도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디서 이야기했지? 나 모르겠네. 뭐 이게 뭐예요? 그림 봤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경기변동. 그래서 회복시장, 상향시장은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이때는 매도자 중심의 시장. 후퇴 하향시장 때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수자 중심의 시장. 그죠? 배우고 나서 시간 지나면 앞에 거 잊어먹고 뒤에 거 맨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경쟁 공급자는 많은데 소비자가 제한적이야. 우리 핸드폰 매장 같은 경우 통상 그렇죠. 그럼 이때는 누구 중심의 시장이 되냐면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 되고 반면에 경쟁 공급자는 공급은 별로 없는데 살려는 소비자가 많아. 그러면 소비자보다는 물건 가진 공급자가 더 유리하죠. 그게 이제 매도자, 공급자 중심의 시장인데 마케팅을 종전보다 열심히 하면 종전보다는
판매 수익이 커지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마케팅 열심히 하면 마케팅 비용 부담도 커져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마케팅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안 하면 안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 시장이 누구 중심의 시장이니까?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다. 다음. 핵심 지문 83번에 동그라미 3, 4, 5번 한번 읽어볼 거예요. 3번.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경쟁하여 판매하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경쟁사를 마케팅 참여자를 볼 수 없다. 해설 불필요.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요거 이해가 안 되시면 가방 싸고 가세요 집에. 요거 이해 안 되면 학교 갈 수가 없어 이거를. 다음 4번. 부동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의 유형은 동일하다. 이것도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 말 같지 않은 소리지. 그죠? 5번. 부동산 시장 침체 시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마케팅 계획이 요구된다. 요거 아까 어디서 들어봤죠? 자, 이유는 묻지 않아요. 주상공 중에 주거용이 임차자 구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아까 개발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그냥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갑다 하고 가요. 지금 우리 책 핵심 지문에 있는 이 표현들이 시험에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읽었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소리 하지 마. 하지 말고 이대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한 번 시험에 그렇게 나오면 시험에 없어질 때까지 그건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 그냥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이제 마케팅하면 우리 시험에 가장 강조가 되는 게 마케팅 전략이 전략. 오른쪽에. 2번에 마케팅 전략 보이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시험 핵심인데 자, 볼게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차원에서 내가 시장을 이렇게 저렇게 보고 이렇게 저렇게 끌고 나가겠다 뭐 이런 개념이 시장 점유 마케팅인데 첫 번째는 STP 전략이 있어요. STP. 다음 두 번째는 4P 믹스 전략이 있다. STP 4P 믹스 전략이 있어요. 먼저 S란 것은 소비자를 여러 군집으로 소집단으로 쪼갠다 해서 세분화라고 그래요. 여기 하단 일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하단 일동이라는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은 모두 다 소득이 똑같고 모두 다 나이가 똑같고 모두 다 똑같은 학교에 모두 다 똑같은 혈연 지연 이런 관계 아니에요.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경제학적 특성 변수에 따라서 소비자를 다양한 소비자 집단으로 쪼갠대요. 여기는 1번은 소득 수준이 낮고 연령대가 높은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다. 2번 지역은 소득 수준이 높고 연령대가 낮은 지역이다. 4번 지역은 소득 수준이 높고 연령층이 높은 지역이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여러 경제학적 특성 변수에 따라서 소비자를 여러 집단으로 쪼개는 거 그걸 뭐라 한다? 세분화. 그 중에 타겟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대상을 찍는 거예요. 목표를 찍는데 이렇게 나는 1번 지역을 선택하겠다. 나는 4번 지역을 선택하겠다 라고 찍는 게 타깃, 목표 시장 설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설정했던 그 목표 시장에 맞게끔 포지셔닝,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찍었어요. 소득수준이 낮고 연령대가 높은 지역. 근데 소득수준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된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어디? 근데 이 지역에 어르신들이 계셔.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돌침대 팔고 이러면 장사 되겠어 안 되겠어? 돌로 맞아 죽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여기는 뭐 500만 원짜리 뭐 게르마늄 돌침대 이런 건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음 이쪽에 연탄 장사하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이쪽은 이제 어르신들이 소득수준이 낮다 보니까 난방이 제일 큰 문제죠. 근다고 해서 기름을 뗄 수가 없잖아.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는 오히려 연탄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렇듯이 포지셔닝은 내가 선택한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
그 집단의 특성 등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기에 맞게끔 차별화된 공급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라. 그게 바로 차별화입니다. STP 이렇게. 네. 다음 4P 믹스는 P로 시작되는 네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해라. 이게 4P 믹스인데, 자, 첫 번째 P, 프라이스. 가격 전략을 고가 전략을 쓸 것이냐, 저가 전략을 쓸 것이냐, 무슨 전략을 쓸 것이냐. 좀 이따 지문 한번 읽으면서 이 두 개 다 설명을 한번 할게요. 다음에 프로덕트. 아파트란 제품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요즘에 소비자들은 뭘 강조하느냐, 뭘 좋아하느냐. 주부들이 주로 아파트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방이라든지 이런 구조는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또 요즘에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주차장을 어떻게 하고 지상을 어떻게 하고 등등등 이렇게 제품 전략. 다음 플레이스. 제품의 유통 경로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유통 경로 확보 전략. 분양을 하는데 종전처럼 그냥 시행사가 직접 모델하우스 차려놓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서 분양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역의 중개업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전문 분양 대행사에게 분양을 맡길 것이냐 등등등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시행사들이 진짜 요즘 되게 적극적이에요. 적극적. 그래서 이렇게 분양을 하면 요즘에는 전문 대행사한테 맡기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중개업자들한테 약을 치는 활동을 많이 해요.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뭐 돈 줬다 안 줬다 이런 소리는 할 건 아니지만, 먼저 지역에 이제 핵심 간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개업 이렇게 뭐 지부장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대화가 오가면서 정성도 성의도 오가고 뭐 그러지 않을까, 내 생각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분양하는데 입지가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먼저 보여주죠.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 평수는 피가 3천 정도 붙을 거다. 얼마다 해가지고 미리 이제 약을 쳐가지고 말이 흘려 보내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제 분양 모델하우스 오픈되기 전에 벌써 말이 돌아요. 그래서 어느 타입 이런 게 있는데 최소한 어떤 것은 2천, 어떤 것은 3천부터 피가 붙을 거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일반인에게 오픈 먼저 않고 지역 중개업자들 먼저 불러다가 사전에 이제 그 이렇게 사업 설명하면서 미리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모델하우스 공개해줘 거기다. 중개업자들한테 이미 또 이야기해 놓는 거죠. 이건 이렇게 되고 하면 또 그쪽에 이제 힘께나 쓴다는 사람이 야, 이 정도면 기존 기본 P 3점부터 시작할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먼저 가격 형성 시켜놓고 나서 모델하우스 오픈 시켜놓고 떴다방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세대로 중개를 해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유도를 많이 또 하기도 해요. 그런 게 바로 유통 경로 전략 중에 또 하나죠. 다음 프로모션 있죠. 프로모션은 물건을 많이 제대로 팔아먹기 위해서 홍보한다. 홍보. 또 판매 촉진, 판촉이라고 이야기하죠. 홍보 판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외제차 프로모션 그렇게 하죠. 예, 이달의 프로모션은 얼마다 해가지고 자동차 사면 이번에 사면 뭘 어떻게 하니, 뭐 저기 뭐 할인 현금 얼마 주고 평생 뭐 오일 무료 교환권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프로모션인데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뭐 TV를 준다든지 경품을 준다 등등등 이런 걸 뭐라 한다? 프로모션, 홍보, 판매 촉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걸 갖다가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문 몇 개 쭉 읽어볼게요. 169 동그라미 4번. 마케팅 전략 중 표적 시장 설정이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잠깐만. 요거 저기 STP에서 요 내용은 지금 뭐예요? S잖아, S. 시장을 분할한다면서. 그러면 세분할한 해가지고 이 설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세분화가 아니고 ST, 표적시장 설정이란 잘못 나왔어요. 표적시장 설정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세분화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4번 틀렸네요. 그죠? 다음 8번 읽어보세요. 맞은지 틀린지. 8번. 빨리. 네. 맞죠?
자, 8번이 틀렸어요. 틀렸는데 맨 처음에 시험에 나왔을 때는 처음에는 맞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의신청 받아가지고 뭐 내가 실수했네 하고 틀렸다라고 다시 복수 정답이 나왔던 지문인데 읽어볼게요. 시장 뭐란? STP 중에 어디까지예요? SS 세분화. SS 세분화는 상품 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몇 개의 다른 군집, 집단으로 나눈 문장 끊어. 나눈. 이렇게. 거기까지가 세분화야. 거기까지가. 근데 계속 읽어보니까 나눈 후에 특정 군집을 표적 시장으로 선정한다. 오바에서 오바. 세분화는요. 아까 나눈 있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멈췄어야 돼요. 근데 얘가 오버페이스 해버렸어. 세분화 다음에 타깃까지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예. 해서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줬던 그런 문제가 됐어요. 예. 어디 복수정답이 나오면 좋겠죠. 근데 그 어떤 문제가 이제 우리 시험 보면 복수정답 뭐 제법 나오죠. 나오긴 나오는데 합격과 불합격이 전혀 그러니까 의미 있는 복수정답과 무의미한 복수정답이 있어요. 부동산 마케팅 파트는요. 복수정답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도 이것보다 훨씬 더 눈에 확 틀린 지문이 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수정답에도 도움이 안 돼 이런 애들은. 예. 그러니까 그 만약에 투자 이론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까탈스러운 부분에서 복수정답을 주면 대단히 큰 도움을 줘요. 특히 계산 문제, 복잡한 계산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복수정답이 됐다. 그때는 큰 도움을 받지만 마케팅에서 복수정답 되면 별로 도움을 못 받습니다. 예. 자, 넘기시고 12번 12번 마케팅 믹스는 부동산 공급자가 표적 시장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품 P, 가격 P, 유통 경로 P, 차별화 P, 사피를 조합하는 걸 말한다. 맞죠? 예, 틀렸어요. 틀렸어. 네 번째 P는 그 P가 아니고 프로모션 P가 돼야 되는데 STP 포지셔닝 차별화 STP에 있는 P를 갖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래요. 이 당시 요거 답 못 찍은 학생들 제법 있었어요. 왜냐? 틀렸잖아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마지막에 P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실제 그래요. 실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험이 그래. 지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오답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 시험장에서 가장 큰 적이 뭐냐? 처음 봤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읽고 답을 찍어내라.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보니까 보이겠지만 시험장에서 대충 보면 안 보입니다. 오답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아는 지문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대충 보고 넘어가 버리면 그게 이제 자주 안 보면 어색해져요. 시험장에 나오면. 그러니까 아는 거 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줘야지 시험장에서 그 지문이 나오면 눈에 명확하게 확 들어오는 겁니다. 확. 그래서 이제 요약집에 있는 이 지문들을 반복해서 계속 읽어야 되는데 아직도 요약집이 깨끗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 예. 손대면 손이 비해서 피가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깨끗한 학생들. 예.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합격을 하시려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이 책이 한 권이 끝나요. 아 이제 그 다음부터 공부하시려고 지금 안 하고 계신가? 근데 합격하시려면 이 지문이 계속 반복해서 읽어줘가지고 옳은 것 틀린 것이라는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걸리는 것은 빨리빨리 찍고 답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계속해서 이 핵심 지문들을 읽어줘야 돼요. 지금처럼 책이 깨끗하면 학교가 힘들어요. 학교가 힘들어. 시험 끝나면 진짜 그래. 이게 자꾸 이제 떨어지는 소리를 하긴 좀 그렇지만 뭐 안 배웠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수업 시간에 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다른 법 과목 같은 경우는요. 정말 완전 저 사이드에 있는 거 막 내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부 학생들은 안 배웠던 것들이 나와가지고 틀렸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 그거 말고 배웠던 걸 실수하니까 틀린 거지. 안 배웠던 거 나올 수 있지 뭐. 근데 안 배운 게 뭐 10문제가 나온 적 있나? 그런 거 없지. 그렇게는. 그러니까 결국은 배웠던
어떤 거 알고 있는 것을 시험장에서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합격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시험 끝난 다음에 그날 당일날은 만약에 한두 문제 차이로 시험 떨어지신 분들 있죠. 시험지 다시 안 보는 게 건강에 좋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만약에 그날 시험에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얼마나 뭐 심정이 그러겠냐고. 옆에 나랑 같이 공부하고 밥 먹으러 다녔던 놈은 합격했다고 저질하라고 다닌대 말이야. 응? 나는 한두 문제 떨어져가지고 환장하는 거죠. 진짜 미치는 거죠. 근데 그때 다시 저녁에 집에서 시험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미쳐버린다니까요. 저번 주에 제가 그 마킹 잘못해가지고 합격했다는 학생 이야기했잖아요. 봐봐. 아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비속어 공인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누가 있어. 공부하는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다 알지. 근데 분명히 속으라고 나왔는데 자기가 시험장에서는 비속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시험 끝나고 보니까 왜 비가 없지? 이따위 소리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요 보면 내가 미쳤나 보다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올 거야. 근데 미쳤나 봐. 이걸 왜 넣지? 미쳤나 봐. 이미.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실수를. 예. 그러니까 실수를 사람이 안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니까. 실수를 5개 하면 합격하는데요. 실수를 7개 하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 안 하려면 계속해서 요약집 이 지문도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소리 하면 뭐 하나 안 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하실 거죠? 그래요. 하세요. 14번, 15번 묶으세요. 14번, 15번. 예. 자, 14번 볼게요. 유통 경로 플레이스 전략은 고객의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서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의 세분. 아이씨, 이거는 저기도 STPS S 관련된 내용인데 플레이스 전략이 아니죠. 틀렸어요. 15번.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도, 분양 대행사란 말도 2번 나왔어요. 마케팅 믹스 4P 전략 중에서 가격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닌데? 무슨 전략? 유통 경로 플레이스 전략과 관련이 있겠죠? 틀렸죠? 네. 다음 16번.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뭐 벽걸이, TV, 냉장고 뭐 준대. 이거 뭐예요? 프로모션. 판매 촉진이죠? 네. 다음 17, 18 묶으세요. 17, 18 묶으세요. 가격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고가 전략과 저가 전략이 있는데 굳이 설명 안 해도 아무도 틀릴 수 없어요. 17번. 앞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부동산 마케팅의 가격 전략 중에서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란 말은요. 물건이 빨리 팔려야지 투자한 자금이 빨리 회수되지 않을까? 그치. 그죠? 다음. 거기 보니까 지역 구매자들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에 고가 전략을 이용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저기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저기 1번. 소득 수준이 낮고 연령층이 높은 어르신들이 사는 동네에서 500만 원짜리 돌침대 판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말태한데. 안 되는 거지. 무슨 전략 써야 되겠어요? 저가 전략 써야 되겠죠. 다음. 시가 전략이라는 게 있죠. 시가 전략. 시가 전략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축 가격 전략이다. 뭐 가격 신축 전략이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요. 신축 가격 전략이 있는데요. 시가 전략은 똑같은 품질의 물건에 대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는 게 시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그랜저가 올 초까지만 해도 무난하게 팔렸어요. 근데 올 봄 넘어서면서 잘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현대자동차가 원래 3천만 원인데 잘 안 팔리니까 200만 원 할인해 준대. 그럼 보세요. 똑같은 자동차란 품질의 물건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가격을 달리하고 있죠. 이게 무슨 전략이다? 이게 시가 전략이에요. 시가 전략. 다음. 자동차도 그랜저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그랜저 3.0을 샀는데 이 안에서도 보면요. 등급이 또 나눠져요. 옵션이 요만큼만 있는 것은 가격 요만큼. 여기다 옵션이 더 플러스된 것은 얼마. 플러스된 것은 얼마. 이렇게 해서 똑같은 차종 모델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옵션이 있냐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가격 신축 또는 신축 가격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브랜드 힐스테이트 아파트 35평짜리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는데 똑같은 힐스테이트지만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느냐,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단지 내에서 동향이냐 남향이냐, 또 그리고 1층이냐 9층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차이에 의해서 이 물건의 품질은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반영하는 것을 요거라고 이야기. 신축 가격 전략. 그러면 18번 한번 읽어볼까요? 18번. 마케팅 믹스 가격 관리에서 시가 정책은 위치,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 자, 맞아 틀려 일단? 틀렸죠. 이거 무슨 정책이에요? 신축 가격 전략이죠. 틀렸죠? 네. 그래서 그거 좀 알아두시기 바래요. 방금 했던 게 이제 공급자 중심의 시장 점유 마케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이번에는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고객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 차원에서 전략인데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가져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다의 원리라고 통상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뭐 그냥 한 줄 정도고 요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은 이렇게. 예. 그래서 일단 고객점의 마케팅은 무조건 고객한테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좋아요. 사세요. 안 사면 후회할걸요. 이런 식의 전략은 안 먹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객 스스로가 관심을 보이고 사고자 하는 욕구 욕망이 생기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그때 고객에게 터치하면 잘 팔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매장 앞에서 곰돌이 인형 쓰고 춤추고 있어. 뭐 하는 짓이야? 어텐션 주목시키는 거야 사람을. 거기 보니까 핸드폰 초특가 대박 왕대박 세일 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핸드폰 사이퍼나 보다 한번 가볼까 하고 인터레스트 흥미를 유도하는 거예요. 거기 봤더니 갤럭시 S9 핸드폰 보조금 주는데 그것도 앞에다 크게 불법 보조금 해가지고 50만 불법하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불법 보조금 50만 원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씨 한번 바꿔버릴까 디자이어 욕구 욕망이 생긴대요. 그랬을 때 행동에 옮기면 사세요 하면 잘 팔릴 수 있다 이건데 뭐 안개라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접근하래. 쟤는 공급자 중심이고.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서 소비자와의 어떤 심리적인 접점을 유지하고 전달되는 메시지의 톤, 강약을 조절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걸 갖다가 고객점유 마케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세 번째. 관계 마케팅이 있어요. 관계 마케팅. 자, 관계 마케팅이라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를 단지 일회성 관계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게 관계 마케팅인데 이제 아파트 브랜드 중에서 이제 레미안이 그래요. 레미안이. 가장 이제 저는 항상 강의하면서 힐스테이트하고 레미안 비교하는데 힐스테이트는 품격 있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힐 언덕 높은 스테이트 신분.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신분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품격 있는 품위 있는 그런 아파트다. 그게 이제 힐스테이트고. 어디 힐스테이트 사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나? 품이 있는데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품위만 있어 품위만. 다음. 근데 이제 레미안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면 앞으로 미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줄 테니까 우리랑 오랫동안 계속 같이 유지해서 가자. 그게 이제 레미안이니까 관계 마케팅 브랜드는 누가 되겠어요? 레미안이 관계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것도 대단히 강조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실제로는 요거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많아요. 요거보다는. 이건 뭐 기본이고. 근데 우리 시험은 여기는 거의 이제 한 줄 정도 거리고 요게 시험의 메인이에요. 메인. 이쪽이 메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어떤 인터넷 스마트폰이 가장 큰 영향을 줬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짜장면 시켜 먹는다든지 뭐 치킨 시켜 먹으면 동네에서 시켜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배달 앱 막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검색하면 막 그냥 많아. 그러면 시키면 우리 동네에서 오는 게 아니고 몇 블럭 떨어진 데서 가지고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고객과의 어떤 관계 끈을 놓치면 고객이 안 찾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쿠폰제를 쓰는 거죠. 쿠폰제. 고객과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쿠폰
몇 개 모으면 뭐 주고 뭐 이런 것들. 예. 그게 바로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다음 부동산 광고. 자, 지금 관계 마케팅까지가 이제 일단은 시험에 주고요. 이제 부동산 광고도 나온 적은 있는데 이게 시험에 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만 살짝 쭉 읽어보면서 체크하고 넘길 거고 유형 정도만 잠깐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일단 특징 볼게요. 일반 재화와는 달리 부동산 광고는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광고 대상에 제약이 있대요. 어디? 새우깡. 어디? 새우깡이랑 가져가 있어요. 네. 새우깡이랑 가져가 있는데 뭐 한 1,800원이다라고 이렇게 합시다. 새우깡 광고를 찍었어. 그랬는데 자, 새우깡 광고는 서울 지역에서 하는 광고하고 부산 지역하고 저기 강원도 태백시에서 하는 광고 내용이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죠. 새우깡 움직이는 물건이니까 지역에 따라서 광고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다음 새우깡 광고했는데 다 팔려버렸어. 그럼 이 광고는 더 이상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있죠. 다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시간적인 제약이 없어요. 다음 새우깡 광고 대상은 싸. 그러니까 거의 뭐 전 국민들 대상으로 거의 뭐 굳이 대상 가리지 않고 광고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3억짜리 예,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예,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있다 봅시다. 예. 근데 부동산 움직이지 않죠. 근데 이 3억 아니 3억 너무 싸다. 10억 10억짜리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광고가 어떻게 광고를 찍었냐면요. 전국 최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전국 최고 교육 수준 어쩌고 이런 광고를 찍어서 이제 분양을 한 거예요. 이 광고를 가지고 강원도 태백시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광고하는데 전국 최고 인프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광고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 강남역 바로 뒤쪽에 1,500세대 분양을 했거든요. 예, 예, 이 광고 모델 써가지고 근데 이 1,500세대가 다 분양이 됐어. 그러면 이 광고는 더 이상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세상에 강남역 바로 뒤쪽에 있는 1,500세대 힐스테이트 3차는 여기밖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또 얘가 없어지면 더 이상 써먹을 수 없는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다음 분양가 10억이야. 근데 중학교 앞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전단지 분양 이렇게 나눠주면 돼 안 돼요? 분양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광고 대상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다음 개별성 됐고 광고의 양면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라 살짝 들어볼 거예요. 일반 재화는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광고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공급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해요. 근데 소비자가 공급자를 대상으로 광고하기도 합니다. 직구합니다. 연락 주세요. 등등등 이렇게. 그래서 광고에 양면성이 있다. 다음 유형.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에 나왔으니까 가볍게 들으세요. 신문 광고가 있는데 신문 광고, 전시 광고와 안내 광고가 있어요. 근데 신문지를 딱 폈더니 신문지 뭐 전면 광고 막 크게 때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면을 활용해서 이런 광고를 전시 광고라고 하고 신문지 기퉁에 이렇게 부동산 매매란 뭐 해가지고 몇 줄 간단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안내 광고 이렇게. 그래서 큰 것은 전시하고 작은 것은 안내한다 이렇게. 다음 노벨트 광고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물건에다가 광고를 하는 거 뭐 볼펜 웬만하면 다 하나씩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볼펜도 그렇고 자도 그렇고 라이터 봤더니 뭐 무슨 단란 주자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노벨트 광고다. 다음 DM 광고는 특정 고객만을 대상으로 다이렉트 메일 DM 광고인데 우리 옆집은 신세계 백화점에서 자꾸 할인 쿠폰 날라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안 와.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전화해서 왜 난 안 보내줘 이놈들아 했더니 신세계 백화점이 그런 거예요. 누구냐 넌 그런 거예요. 맞아. 걔는 나를 몰라. 왜? 내가 신세계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은 신세계 백화점을 이용하다 보니까
신세계 백화점에서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의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만 예, 뭐 할인 쿠폰이라든지 소식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걔는 나를 모르죠. 나한테는 당연히 안 보내는 거야. 이런 것처럼 자기 매장에서 고객 정보를 알고 있는 그 특정인들만을 대상으로 뭐 할인 쿠폰이라든지 소식지 보내는 거 그런 걸 갖다가 DM 광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애드 믹스가 있는데 애드는 이제 광고의 약자야. 광고 믹스 혼합 여러 광고 매체를 조합하는 것을 애드 믹스다 그렇게 불러주고 다음 POP 광고는 어떤 거냐면 그 뭐지 교통카드 그런 거 아니고요. 그거 말고 그 포인트 오브 퍼체스 그런데요. 그러니까 물건을 퍼체스 구매하려고 하는 그 순간을 노리래. 마트 가서 소비자를 가장 강력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있죠. 매대에 보면요. 물건이 있고 가격이 있는데 뭐 살까 고르다가 갑자기 1+1이 있으면 눈이 그냥 확 가는 것. 안 그러시나요? 나만 그러나? 나만 그런가 보네. 그래서 구매하려고 하는 그 순간을 노려서 광고를 하는 것을 POP 광고다. 그래서 1+1 뭐 이런 개념이 되겠다. 네. 다음 이제 핵심 지문 85번 읽어볼 텐데 하기 전에 바로 왼쪽 페이지 있는 지문들이 있었죠. 그게 시험의 주야. 왼쪽 페이지 있는 지문들이. 그리고 지금 85페이지 지문 3개 있어. 읽을 건데요. 여기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 가끔 나와. 근데 조심하긴 해야 돼. 왜냐? 자, 시장 주의 마케팅은 누구 차원의 전략이죠? 공급자 차원. 고객 점유는 소비자 차원이죠. 관계 마케팅은 상호작용. 그래서 고객과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성 관계가 아닌 장기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들은 눈에 익거든요. 그래서 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나오는 지문들이 눈에 안 익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얘는 가끔 나와요. 먼저 첫 번째 1번 85의 1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으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 에이씨 얘는 지금 얘와 관련된 것 같은데 여기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얘는 누구예요? 고객 점유 아니고 시장 점유 마케팅 틀렸죠? 네 틀렸어요. 2번 지문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관계가 이례적 관계가 아닌 장기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는 맞죠? 자 3번 관계 마케팅 전략은 2번이 관계 마케팅 전략이야. 근데 3번 관계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어쩌고 이거 아닌데? 이거 뭡니까 지금 3번은? 고객주의 마케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함정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읽어두시기 바래요. 네. 자 넘겨서 이제 감정평가 172 요거는 잠깐 휴식했다 하겠습니다. 네.